인도네시아 때문에 KF-21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졌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대외적인 공동 개발에 대한 신뢰성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목리를 부리고 사업비도 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계획된 일정과 계획된 목표대로 차근차근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광선이라고 하고요. 전 KF-21 사업 단장을 지냈습니다. 저번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KF-21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네, 사실 제가 폴란드 방산 전시회 가보지는 않아서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세계 국방 관련된 아주 주요 많은 인사들이 한국항공 즉 카이의 그 전시 부스에 가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그와 관련해서 해당 국가들하고 한국항공하고 어떤 협정을 맺는다든가 MOU를 맺는다든가 이런 거는 좀 없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직까지 전력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많은 MOU라든가 이런 것들이 맺어질 거라고 봅니다. 폴란드가 KF-21의 공동개발 또는 공동생산에 참여할 경우 기술 이전 범위와 현지화 비율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사실은 공동개발은 할 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이 2026년 6월 30일부로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직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개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나 이제 2026년 7월부터 되는 블록2에 대한 개발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개발이라기보다는 공대지 무장에 대한 시험 비행 과정이거든요. 이거 역시 폴란드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겠다고 들어와 봐야 폴란드가 그렇게 얻어갈 것은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는 공동 개발은 그렇게 폴란드로서는 메리트가 없다. 하지만 공동 생산, 이제 이것도 공동 생산이라는 것도 조금 언폐가 있죠. 저희는 면허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폴란드가 KF-22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K2 전차라든가 K9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외 수출할 때처럼 폴란드도 자국에서 KF-22를 생산하겠다라고 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면허 생산이라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겠죠. 면허 생산을 하게 될 때는 주로 이전되는 기술은 조립 생산 기술을 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전을 하게 되고 또 몇몇 가지 이제 극히 어떤 제한된 윙을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즉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사 레이더라든가 어떤 전자전 체계 이런 것들은 기술 이전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국가 정책상 그러한 기술은 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어떤 특정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은 한국항공이 이전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 KF-21을 구매해 갔을 경우에는 면허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면허 생산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일정 부품에 대한 제작에 대한 것들은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왜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스텔스 기술 협력을 꺼려할까요? 그건 미국만 꺼려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걸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은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한테 가져간 돈이 얼만데 이런 것들을 안 주고 나쁜 XX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협약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MTC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T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 그래서 미사일 기술을 통제하는 어떤 체계,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 해서 300km 이상 나가는 500파운드 이상의 어떤 비행체에 대한 기술은 그 비행체도 수출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도 통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MTCR이거든요. 거기에는 미사일이라든가 무인기
들어가는 엔진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고고도 무인기 이거 살 때도 그 MTCR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파는 거를 꺼려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그 권고의 체계이지 금지하는 체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했을 때는 그 회원국들의 많은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세나르 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세나르 협정이라는 것은 전 세계 대략 한 80여 개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재래식 무기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런 협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르면은 그러한 중요한 기술은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바세나르 협정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전 세계 많은 주요 국가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자체만으로는 ITAR이라는 ITAR,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ITAR, International Trade in Armed Regulation 해서 국제 무기 거래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군수품 목록에 들어가는 것을 기술이나 그 장비를 해외에 팔으려면 그 업체는 반드시 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인을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세나르 협정, 그 다음에 뭐 MTCR 각종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건 돼, 안 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미국만 우리한테 그런 어려운 것을 제약을 거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ITAR이라는 규정에 보면 이 ITAR을 어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고, 그게 또 미국 업체면은 대단히 큰 액수의 그 페널티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TAR에 어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벌벌벌 떨고 있고, 그 ITAR이라는 것은 어떤 장비나 어떤 구체적인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유럽에서 어떤 무기를 만들더라도 미국의 기술이 일부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ITAR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그 유럽에서 어떤 무기라든가 장비를 팔 때 그 사람들이 크게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ITAR 프리야.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그 제약도 받지 않는 순수 우리가 만든 무기 체계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종의 그 마케팅을 하는데요. 그것처럼 그 ITAR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기게 되면은 큰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업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것들이 거기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KF-21이나 FA-50을 팔 때도 제 생각에는 거기에 미국의 기술이 약간 들어있다면 그건 ITAR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출을 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미국과도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제약이 좀 따를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KF-21과 F-35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두 개를 다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F-3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F-21을 개발을 하고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F-3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15도 있고 F-16도 갖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그 전투기가 쓸모가 약간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육군을 지원하기 위한 근접 지원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육군 탱크, 육군 부대를 폭격하기는 그런 작전을 CAS, 근접 지원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F-35를 투입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F-35는 내부 무장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는 무장의 양이 적습니다. 근데 그런 비싼 항공기를 그런 공대지 근접 항공 지원 작전에 투입하기보다는 뭐 F-16이나 KF-21 무장을 많이 다는 그런 항공기를 보내는 게 좋겠죠. 하지만
고밀집되어 있는 대공 화망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공격하러 들어갈 때, 예를 든다면 뭐 김일성 궁전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대공망이 아주 따닥따닥 밀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를 들어갈 때는 KF-21보다는 F-35 스텔스기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쓸모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F-35도 중요하고 KF-21도 두 가지를 사서 상호 조합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법이 그 어떤 전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융통성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폴란드 국방장관이라면 두 개를 다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연과 기술 유출 의혹 사안이 KF-21 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국제 파트너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인도네시아 때문에 KF-21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졌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그 대외적인 어떤 그러한 공동 개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성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목리를 부리고 사업비도 내지 않는데 끝까지 데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계획된 일정과 계획된 목표대로 차곡차곡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외적으로 나는 KF-21은 대단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이고, 공동개발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그 국제 공동개발을 한다 치면 그 참여하는 국가들이 대단히 그 우리나라 정부를 신뢰하면서 같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국제 공동개발을 할 때는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아서 좀 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국방 예산, 이런 것 등등을 좀 고려를 해서 공동개발 파트너를 좀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보다 좀 계약서를, 뭐 지금 계약도 잘 돼 있습니다만, 좀 더 꼼꼼히 해서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내에서 KF-21 시제 5호기를 인도받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제 인도네시아 언론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약에는 수정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1조 6천억에서 6천억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안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시제 1호기, 그 1호기가 5호기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항공기를 말하는데, 시제 1호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죠. 인도네시아가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적용을 해서 갖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는 6천억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언론이 얘기하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6천억 내에서 시제 1호기의 값어치가 맞다면 가져가면 되지요. 가져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시제 1호기가 우리 양산 1호기는 대략 뭐 여러 가지 그 지원 장비라든가 이런 거 포함하면 9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CJ 1호기는 이게 개발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다. 서너 배가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6천억 중에서 서너 배가 비싸다라고 제가 말씀하면 대략적으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제기 한 대가. 그러면 갖고 갈 수 있는 게 별거 없는 거죠. 그 시제기 한 대 갖고 가면 기술 자료는 뭐 거의 갖고 갈 게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행기를 한 대를 갖고 가려면 거기에 딸리는 지원 장비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동 장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착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 따라가게 되면 시제기 한 대를 갖고 가는데 그 6천억을 다 써버리게 될 겁니다. 아무런 기술 자료도 갖고 가지 못하고. 그러면 그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 사업이 2026년 6월 30일이 끝나게 될 텐데, 그거 끝나게 되면 정산을 다 할 것이고,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연구개발의 산출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야, 기술 자료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뭐,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그 액수만큼의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발표한 CJ 5호기를 갖고 간다 하는 거는 계약상으로는 맞는데 실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하반기가 돼봐야 하는 겁니다. 2026년 KF-21 국산 엔진 스텔스 센서와 기술 개발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KF-21 엔진 국산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KF-21 엔진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서부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발했냐면 2013년부터 소위 핵심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요소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이 이제 금년이면 아마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요소 기술을 개발하면서 실제 완제품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19년부터 이제 2027년이면은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엔진이 끝나게 되면 실제로 어떤 뭔가에 장착을 해서 시험을 해야 되겠죠. 이제 지상 테스트가 끝나면 시험을 해봐야 될 테니까 그거는 이제 이 5,500파운드짜리는 유무인 복합기에 같이 붙는 무인기에다가 요것을 장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500파운드짜리 가지고 그게 되겠어?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제가 옛날 공군 현역 때 있었을 때 타던 비행기가 F5라는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의 엔진은 J85 시리즈의 엔진을 했는데 그 엔진이 대략 한 5,000파운드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경량급 전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엔진이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2만 파운드 막 이렇게 하니까 5,500파운드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인기에 들어가서는 충분히 전투가 가능한 그런 엔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0파운드짜리 엔진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2017년서부터 이제 요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2031년에 이제 그 개발이 끝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이제 2017년부터 개발했던 그 요소 기술을 가지고 완제품 엔진을 개발을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00파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급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 FA50에 들어가는 엔진이 F404 엔진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드라이 파워, 그러니까 밀 파워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11,000파운드입니다. 그거랑 거의 유사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엔진이 이제 2031년 되면 완제품 엔진이 나와서 정찰용 무인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기보다는 좀 큰 무인기가 될 겁니다. 그 무인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시험을 할 거다라고 이제 정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소위 KF-21 블록 3에 들어가는 그 엔진은 대략 16,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엔진은 작년부터 이제 요소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개념 연구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이제 금년에 사업 추진 전략을 방위사업청에서 세워서 이제 금년 아마 4, 4분기 정도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들어가고 그게 이제 내년 전반기까지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2027년에 이제 16,000파운드급 엔진 사업을 시작을 해서 대략 이게 13년에서 14년 정도의 개발 기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40년이나 41년에 이제 16,000파운드급 이 엔진이 개발이 되면
그거를 KF-21이 됐든 어떤 항공기가 됐든 거기에 장착을 시켜서 몇 년 동안 또 시험 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 16,000파운드면 드라이 파워, 즉 밀 파워는 16,000파운드가 될 것이고, 거기에 후기 연소라고 하는 AB 파워를 사용하면 한 24,000파운드급으로 지금 정부는 계획을 하고 있고, 대략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3조 4천억 정도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하면 KF-21은 단순히 전투기를 넘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 뭐 어떤 전쟁의 게임 체인저다, 아니면 수출의 게임 체인저다,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수출에 있어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엔진에, 특히 이제 저희 KF-21의 엔진은 대략 그 비행기 전체 가격의 25%에서 30%뭐 약간 밑도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국산화를 한다면 항공기 그 엔진 가격이 줄어들겠죠. 싸지겠죠. 그렇게 되면 비행기의 단가는 더 낮아지게 될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 수출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엔진을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코어 엔진이라고 합니다. 터빈, 연소기, 그 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거를 다양한 버전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를 흡입해서 바깥으로 배출하고 터빈으로 돌려서 연소기로 보내는 그것을 바이패스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수송기용의 터보제트 엔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터보 프롭 엔진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버전의 엔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이용을 해서 다양한 또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 무인기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엔진 기술을 갖는다면 뭐라 그럴까요? 수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융통성이 많이 발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F-21 엔진을 독자 개발하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방산 자주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F-21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엔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조종사 사출 좌석 같은 경우, 비상에 탈출하기 위한 그 사출 좌석 같은 경우는 영국의 마틴 베이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냉난방 시스템, 뭐 조종사를 위한 냉난방뿐만이 아니고 저기 레이더를 쿨링하는 거, 뭐 각종 그 냉난방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냉난방 시스템 또 미국 업체 것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뭐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자유로워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딱 어느 국가만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협상의 어떤 옵션이 생기는 거죠. 엔진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단일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 G사한테 뭐 G사가 뭐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러면 그냥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지만, 기타 이런 것들은 그 업체가 가격을 올렸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뭐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저희가 개발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많은 융통성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KF-21 엔진을 미국산에서 국산으로 바꾸는데 어떤 기술적 난관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까요? 여러 가지 많죠.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은 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재일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F414, G400K 엔진, 지금 KF-21이 장착하고 있는 엔진은 15,000파운드, 밀파워 15,000파운드, 후기 연소 썼을 때는 22,000파운드인데 터빈에 들어가는 온도는 대략 1,500도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16,000파운드 엔진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650도씨까지의 그 견디는 소재를 이미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엔진을 개발할 때 검증도 해봐야 되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우리 업체의 말을 믿는다라고 친다면 이미 F414 엔진보다는 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이미 개발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를 견디려면 소재도 중요하지만 그 소재를 감싸는 쿨링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런 KF21이다 그런 F414 엔진도 그렇지만 전부 자동 제어가 되는 엔진들입니다. 우리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에 저희가 그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은 ECU라는 전자 제어 시스템에서 연료가 들어가고 나가는 걸 조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엔진에도 페이데이라는 그러한 그 컨트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완전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아무리 조종사가 어떤 파워를 급격하게 사용하게 하더라도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걸 조절을 해주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제 페이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고 또 시험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국내 업체들이 그러한 엔진들을 많이 조립 생산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들을 얼마만큼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고 새로 만든 우리 KF21 엔진에 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험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한 소재, 소프트웨어, 물론 설계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것은 없는데 특히 우리한테 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소재와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개발한 엔진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성능 외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엔진은 비행기에 있어서는 그 생명과도 같은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 지상 무기 체계, 뭐 탱크라든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엔진이 멈추면 서서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도 엔진이 고장나면 물 위에 앵커 걸어놓고 서서 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 수리가 안 되면 누군가를 불려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비행기는 운영을 하다가 엔진이 고장나면 그건 추락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 하나를 부셔먹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진은 성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KF21에 대한 그 엔진을 선택할 때, 지금의 그 F414 엔진을 선택할 때, 이 414 엔진이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많이 운영이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안정성이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비행 시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걸 채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KF21을 개발을 할 때에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그거를 완벽하게 달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즉 안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 정해진 요구되는 그 성능이 나와야 된다. 즉 비행기는 기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전투기는 아주 고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 공기가 들어오는 흐름의 각도가 틀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고속, 저속이 즉 제로에서부터 떠서 초음속으로 날아다니고 다시 초음속에서 저속으로 나고 아주 그 속도의 변화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문제없이 요구된 성능이 나와야 되는 그런 안정된 성능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에 그게 결국에는 신뢰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신뢰도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엔진의 생명은 이 두 가지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더 덧붙인다면 오랜 시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권 국가들의 그 엔진과 서방 국가들의 그 전투기 엔진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만큼 오래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산권 국가들의 요즘은 좀 좋아졌을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소련, 러시아가 만든 그러한 엔진들은 엔진의 수명이 300시간, 길어야 500시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00시간, 500시간 되면은 버리든지 완전히 뜯어가지고 새롭게 소위 오버홀 한다고 하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서방 세계에서 쓰는 그런 엔진들은 대략 한 적게는 1500시간에서 많게는 3000시간까지도 쓰는 그러한 엔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업체들이나 방위사업청, 국방부, 공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강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